안녕하십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은 하셨는지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네요. 네. 이제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나뭇잎들이 색깔이 바래더니 색깔이 변하더니 이제 떨어지고 땅 위에 수북히 낙엽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깊은 사색의 계절이 예, 되고 있네요. 모두들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매주 깜짝깜짝 제가 놀라지만 벌써 12주차가 됐군요. 끝을 향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끝이 오는 날이 늘 있군요. 오늘은 우리 수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리더십의 실제, 이 부분을 오늘 다음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타이틀이 통일 리더십 아닙니까? 어떻게 이 통일의 문제를 선도자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수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수업이 우리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리더십의 실제, 이 부분은 저희 수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의 수업이 덜 백미다, 덜 백미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챕터 한 챕터 매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통일이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결과이지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결코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75년 분단 이후 75년의 세월 동안 쌓인 감정과 골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감정과 골이 남북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남 간에 이 감정과 골이 더 깊고 어렵게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공동체의 인내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의 리더십이기도 하고 시민의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느 한 특정인에게 국한돼서 부여된 능력 내지는 사명이었지만 이제 시민사회로서 모두가 동의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이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의 수업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그리고 미래의 상황에서 우리의 수업의 백미인 통일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이룬 외국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지도자, 그 리더십은 북아일랜드, 핀란드, 그리고 독일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핀란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북아일랜드와 독일에 대한 선의회는 갖고 계시지만 핀란드에 대한 선의회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긴장을 하시고 핀란드 파트는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북아일랜드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정리가
부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북아일랜드는 이상적인 실지 회복에서 현실적인 평화 공존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아일랜드 문제의 기원은 이미 지난번에 북아일랜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시피 북아일랜드 문제의 기원은 영국과 아일랜드가 서로에게 갖는 적대감을 바탕으로 민족과 종교를 근거로 벌인 배타적인 정체성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정체성. 이게는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근거로 벌어진 정체성의 충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나 이 정체성을 둘러싼 폭력적인 대결은 오랜 기간 사회 경제적 차별과 함께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북아일랜드 현실은 정체성 문제와 사회 경제적 문제가 중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다른 민족, 다른 종교의 정체성의 충돌과 함께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중첩이 되어서 진행된 어려움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죠. 2011년 인구조사에서 북아일랜드의 종교에 따른 인구 구성이 카톨릭이 40.8%,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41.6%, 무종교가 10% 안팎이고요. 기타 종교가 6.8% 정도입니다. 원래 북아일랜드는 카톨릭이 강세였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잉글랜드에 의해 이주된 사람들에 의해 개신교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종교 인구 구성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북아일랜드가 전체적으로 부유한 지역은 아니지만 부교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양상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아일랜드에서 지난 세기에 벌어진 폭력적인 갈등의 이면은 사실상 가난한 신교도 노동자와 가난한 구교도 노동자 사이에 서로를 죽고 죽이는 비참한 현실의 악순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종교 간의 갈등, 그러면서 가난한 노동자들 간의 갈등, 이게는 종교를 배경으로 한 가난한 노동자들 간의 충돌, 죽고 죽이는 비참한 현실의 악순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평화 프로세스에서 신뢰 및 화해 프로그램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과 도움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경제적 자유주의에 근거한 일방적인 발전의 유혹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협상의 결과가 과연 노동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왔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평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 지나치게 희망을 부풀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죠. 1994년 존 메이저 총리는 평화는 북아일랜드 경제에 거대한 부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일자리와 번영, 안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1998년 영국 블레어 총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미래가 다국적 자본의 힘을 즐길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은 북아일랜드가 자유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많은 나라들에게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는 용기 있는 길이며 이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 경제적 이익은
완전하게 근대화된 북아일랜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국에서 미국에서 북아일랜드를 향해서 희망빛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평화가 경제적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뭐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 이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진 국제적 지원과 국내적 지원은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하는 3분의 2의 경제활동이 공공지출에서 비롯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영국이 21%의 공공부문 고용 비율을 보일 때 북아일랜드는 30%의 고용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가 지출의 높은 의존은 긴축의 시기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페인당의 평화협정 참여를 신자유주의로의 회귀이며 아일랜드 공화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국가의 지출 비용이 높아지는 국가 지출의 높은 의존도를 보일 때 과연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나타낼까라고 하는 질문들, 그에 따른 비판들을 하는 경우인 거죠. 더더욱이 신자유주의로 회귀하고 특별히 아일랜드의 통일을 꿈꾸는 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각주를 좀 몇 가지를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페인,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도 신페인당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 신페인이라는 아일랜드어는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페인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모두에서 활동 중인 정당입니다. 그러니까는 순전히 아일랜드의 통일, 아일랜드 자체의 재통일을 꿈꾸는 정당이에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남아일랜드는 이미 이제 독립국가라서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형성이 됐죠. 북아일랜드만 지금 영국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1947년 더블린 태생의 아서 그린피스에 의해 창설이 되었고요. 현재 당대표는 게리 애덤스예요. 1970년 북아일랜드 통일운동에 대한 의견 차이로 기존의 신페인당이 분리될 때 무장투쟁 지속을 주장한 아일랜드 공화국군 임시파를 지지한 측이 오늘날의 신페인당이 되었습니다. 이 신페인당은 아일랜드 공화국군 임시파, 그러니까는 PIRA의 우당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무장투쟁 중단을 주장한 아일랜드 공화국군 공식파 OIRA를 지지한 측은 신페인 노동자당으로 분리되었어요. 그들은 현재 아일랜드 노동자당으로 계승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페인당의 이제 역사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의 각주는 아일랜드 공화주의인데, 이 아일랜드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아일랜드 재통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아일랜드 공화국을 세우려는 운동이에요. 네. 지금 남아일랜드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우뚝 섰어요. 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아직은 아니죠. 1947년 아일랜드가 독립하기 이전에는 아일랜드 전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나 일부 북아일랜드 지방을 제외한 아일랜드 독립 이후에는 북아일랜드 한정으로 아일랜드와의 통일국가 수립운동을 말합니다. 이게 아일랜드 공화주의 또는 아일랜드 재통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22년 이후의 아일랜드 공화주의는 아일랜드의 재통일이라고 불립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가 왜 남아일랜드와 함께 통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신 분들은. 네.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은 어떤 경우에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해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폭력적인 대결을 종식시킨 것만으로도 성금요일 협정의 중요함은 충분히 증명됩니다. 성금요일 협정 제가 강조한 바 있고 여러분들에게 출첵 질문으로도 내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금요일 협정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협정과 이후의 이행 과정은 그 목표에서 앞선 시기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1998년 이전까지 북아일랜드 분쟁의 해결 방법이 상대방의 멸절과 실지 회복을 통한 통일을 목표로 했다면, 성금요일 협정 이후부터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금요일 협정 이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너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멸절 그리고 실질적인 온전한 회복을 통한 통일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나 성금요일 협정 이후부터는 서로의 존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평화 공존이냐, 상대방을 멸절시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네.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북아일랜드 분쟁의 최우선 목표였던 이상적인 통일보다는 현실적인 평화 공존을 우선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이상적인 통일은 완전히 너로부터 독립해서 통일이 되는 것, 더 이상 너를 보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인 평화 공존을 우선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상적인 통일보다는 현실적인 평화 공존. 이런 방향 전환은 정책적 요인과 리더십 요인 그리고 국제적 요인이 효율적으로 작용해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정책적 요인 하나, 리더십 요인 하나, 국제적 요인 하나, 이 세 가지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벌이고 그리고 연결고리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 가지 요인의 작동 과정을 요약해 볼까요? 첫째, 1998년 성금요일 협정은 30여 년에 걸친 분쟁의 시기에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던 모든 대화와 타협의 결과들이 누적되어 반영된 것인데요. 반영된 것으로서 어떤 조항도 하루아침에 생겨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네. 30여 년에 걸친 분쟁의 시기에 수많은 부침들이 있었는데 이 부침들이 교훈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래서 의미 있는 작업들 그리고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권력분점 정부 구성, 영국의 1920년 제정한 아일랜드 정부법 폐기와 아일랜드 헌법 2조 및 3조의 영토 조항 개정, 북아일랜드 신국교 관계, 남북 아일랜드 관계, 영국 아일랜드 관계 등 세 가지 차원의 대화 틀 구상, 북아일랜드 미래를 북아일랜드 다수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자치권 인정 등은
매우 중요한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사항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논의들이 분위기가 상황이 좌지우지 됐다면 이제 평화 프로세스를 어떤 극단적인 이상적인 관점에서 접근에 들어가지 않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평화 공존으로 넘어오니 달라지는 입장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아일랜드의 미래를 북아일랜드 다수의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다는 자치권 인정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긴장과 갈등의 부침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념과 진영을 달리하는 모든 정치 세력의 노력이 결국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북아일랜드의 경험은 또한 시민사회와 정당이 대화와 타협 과정의 주체로 참여해서 정부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나눠 갖는 것이 평화 프로세스 성공의 중요한 가늠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평화 문제와 합의 문제를 끌어당기고 끌고 갔다면 시민사회와 정당이 정부와 함께 이후부터는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평화 프로세스 성공이 중요한 가늠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평화 프로세스는 갈등의 시대를 더 이상 긍정하지 않으면서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입장을 바꿔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을 불가피하게 가져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위협받는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평화협정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지 여부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아일랜드의 경험은 이 과정이 시민들을 광범위하게 평화협정의 주체로 참여하게 만드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과 함께 진행되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게는 시민들에게 왜 평화협정, 왜 평화 프로세스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시민을 설득하는 것,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셋째로 북아일랜드의 경험은 EU와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영향력을 가진 주체들의 국제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평화 프로세스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외부에서의 지원. 특히 북아일랜드의 분쟁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평화를 향한 노력들은 1976년 폭력종식 운동을 벌인 평화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의 공동대표 베티 윌리엄스, 그리고 메리드 코리건, 그리고 1998년 성금요일 협정의 당사자인 사회민주노동당 대표 존 흉, 얼스터 통합당 대표 데이비드 트림블, 이 4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탄생시킴으로써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지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는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위한 이러한 리더십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다양한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특수한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설득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인해서 얻는 평화의 이득들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역의 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이죠. 한반도라고 하는 지역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제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 북아일랜드는 이처럼 공존을 가능하게 만든 평화협정의 정책적 요인과 협정의 이행 과정을 담보해준 국제적 지지,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리더십 요인들이 합쳐져 평화협정 이전 30여 년 동안 양측의 폭력적 갈등으로 3천여 명이 희생됐던 끔찍한 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로써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작가 중에 버나드 쇼가 있는데, 버나드 쇼가 존불의 다른 섬이라고 하는 그의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 너무 잔혹하지 않고 꿈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런 나라에 더 가까워진 것이죠. 예. 꿈은 비현실적일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비현실적이지 않은 나라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첫 번째 출첵을 하겠습니다.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위해 수고한 리더들은 누구인가요? 제가 조금 전에 몇 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위해 수고한 리더들은 누구인가요? 네 사람 소개했습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네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핀란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핀란드 혹시 해외여행 다녀와 보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핀란드의 역사와 여러 이야기들을 관심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핀란드라는 나라는 알겠는데 핀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핀란드를 공부하면 분단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를 평화와 통일의 상태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핀란드의 역사와 핀란드의 현재 태도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설레발처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핀란드는 러시아와 강대국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지도상으로 좌측으로는 스웨덴, 그리고 위로는 노르웨이하고 접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핀란드는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접경 국가인 스웨덴과 러시아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스웨덴과 러시아는 핀란드를 두고 오랜 세월 소유권 다툼을 하였습니다. 스웨덴은 핀란드가 우리 땅이다, 러시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이 소유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했어요. 핀란드는 1809년 러시아에 합병될 때까지 주로 스웨덴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1809년 이전까지는요. 그러나 1809년에 러시아에 합병이 됐어요. 합병 이후에도 러시아 황제들은 핀란드의 자치권을 대폭 허용을 했어요. 네, 이게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핀란드는 자체로 의회와 행정부를 두었고 고유한 화폐를 사용했고 러시아어를 강요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어가 있어요. 네. 고유한 핀란드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니콜라이 2세가 1894년 황제에 즉위하면서 러시아 황제죠. 니콜라이 보브리코프 라는 간악한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이후 러시아의 통치는 억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809년 러시아에 합병된 이후 189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핀란드의 자치권을 대폭 허용을 했던 러시아가 1894년 니콜라이 2세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간악한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며 억압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즉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1917년 말에 핀란드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네, 핀란드가 우리는 독립하겠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독립선언의 결과는 쓰라린 핀란드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20년대와 1930년대에도 핀란드는 소비에트 연방으로 재편된 러시아를 계속 두려워했어요. 이념적으로 핀란드와 소련은 서로 반대편에 있었죠. 핀란드는 자본주의 민주국가였던 반면에 소련은 억압적인 공산주의 독재국가였습니다. 핀란드는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했고요. 소련의 행동을 못 본 척하며 소련의 위협이 구체화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소련은 핀란드 내전에서 독일군의 지원을 받아 공산주의 진영을 격퇴한 부르주아이 국가, 즉 핀란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내전의 문제는 잠시 후에 각주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1939년 8월 히틀러와 스탈린이 선전전을 벼랑간 중단하고 몰로노프-리벤트로프 조약, 즉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핀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격하게 싸우던 히틀러와 스탈린이 벼랑간 전쟁을 중지하고 독일과 소련 간의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 소식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말이죠. 핀란드는 당연히 그 조약의 영향권을 불알하는 미약, 즉 핀란드는 소련의 영향권에 있다는 걸 독일이 인정하는 미략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는데 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원자폭탄 2방을 맞고, 미국으로부터 2방을 맞고 나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전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조약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이 미국이 핀란드를 점령하고 갖는 것을 묵인하고 대신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수업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네. 이런 미략들이 독일과 소련 간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소련은 핀란드를 먹고 독일은 폴란드를 먹고 하는 것으로 서로 미략을 한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아주 나쁜 미략들이, 못된 미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 수업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약을 맺은 후 곧바로 독일은 폴란드를 침략했고 수주 후에는 소련이 폴란드 동부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스탈린이 소련 국경을 이처럼 서쪽으로 최대한 밀어내려 한 이유는 독일의 위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죠. 네. 핀란드를 사이에 두고
먹고 먹히는 일들이 뭐 너무나 심각하게 벌어졌던 거죠. 핀란드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918년 1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핀란드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러시아 제국의 동군 연합국이었던 핀란드 대공국이 러시아 제국의 붕괴로 인해 독립하면서 신생 핀란드의 국가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 좌우익이 벌인 내전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이후 좌우익의 그 논쟁들이 굉장히 심각했죠. 네. 뭐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좌우익 논쟁은 좌우익이 벌인 내전이에요. 독립후 혼란기와 좌우익 대립,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념 학살 등 20세기 내내 좌우익 내전에서 보이는 잔혹 행위가 모두 나타난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뭐 이런 다툼이었던 거죠, 그렇죠?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완전히 압살하여 국가가 분단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한국 전쟁과 양상이 매우 유사해요. 그리고 한쪽의 일방적인 완전 승리로 끝난 스페인 내전과의 비교 시사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 내전 끝에 우파가 승리하여 핀란드 왕국이 성립되면서 내전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사 학살을 막론하고 3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이것은 당시 핀란드 인구의 1.2%에 해당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투로 죽은 사람보다 학살당하거나 포로 수용소에서 아사 병사한 사람이 더 많았던 내전이 핀란드 내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소련은 1939년 10월 초 핀란드에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카렐리아 지역이던 소련과 핀란드의 국경을 레닌그라드에서 훨씬 뒤쪽으로 옮기라는 요구였어요. 핀란드에 다시 주둔한 독일군이 1918년 그랬던 것처럼 레닌그라드를 전격적으로 폭격하고 점령하려는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죠. 핀란드가 소련을 공격할 위협은 없었지만 유럽 강대국이 핀란드를 경유해 소련을 공격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에서는 미국을 견제하는 거고 또 러시아에서도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네, 일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인 거죠. 한반도는. 네, 핀란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아일랜드의 그 역사와 핀란드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핀란드는 또한 이런 차원에서 지정학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다른 하나는 헬싱키 근처의 핀란드 남부 해안에 소련의 해군 기지를 설립하는 걸 허락하고 핀란드만의 작은 섬들을 양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핀란드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련 참 속상한 나라죠. 네. 핀란드와 소련의 비밀 협상은 1939년 10월과 11월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핀란드는 조금 양보하겠다고 하는 각오였지만 소련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어요. 소련의 관점에서 보면 소련의 요구가 지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까닭에 핀란드 정부에 더 많이 양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좌익과 우익, 내전 당시에 적군과 백군 등 정치적 견해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더 이상의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핀란드의 모든 정당이 정부의 타협 거부에 동의한 반면에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려고
1940년 7월에 히틀러와 타협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의 이익과 이해가 우선이 아니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거 역산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를 쫓아다니고 누구를 추종하는 것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친중, 친러, 친미, 친일, 아이고. 아이고예요. 네. 제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정도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핀란드 국민이 한 목소리로 더 이상의 타협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요. 핀란드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스탈린의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요만큼 달라 요구해서 지금 요만큼 주면 그 다음에는 요거 하나 더 줄래? 요거 하나 더 그러면서 야금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핀란드는 오늘 소련의 옹건한 요구에 굴복하며 훗날 소련의 더 큰 요구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 걱정했던 거죠. 따라서 핀란드가 카렐리아 지역의 육상 방어선을 포기하면 소련이 육상으로 핀란드를 침략하기 한결 쉬울 것이고 헬싱키 근처에 소련의 해군기지가 설치되면 소련이 육지와 바다로 핀란드 수도 헬싱키를 폭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핀란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명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어요.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된 주데텐 국경 지역을 독일에 양도했어요. 그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1939년 3월 독일에 완전히 점령됐다고요. 네, 요거 하나 양보할래? 그래서 양보해주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핀란드가 타협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스탈린이 허세를 부리는 것일 뿐이므로 결국에는 지나친 요구를 거둬들을 것이라 오판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탈린도 핀란드가 허세를 부릴 것일 뿐이라는 것으로 오판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오판한 거예요. 네, 서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오판이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작은 나라가 미치광이처럼 인구가 50배나 많은 국가에 맞서 싸우겠다고 나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러나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제가 한두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소련의 전쟁 계획에 따르면 헬싱키를 보름 이내에 점령할 작정이었어요. 또 전통적으로 핀란드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핀란드를 지원할 것이라고 오판한 것도 핀란드가 더 이상의 타협을 거부한 이유였어요. 일부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도 문제였어요. 만네르헤임 장군의 경고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핀란드군이 소련의 침략을 적어도 6개월가량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상대국과 전투를 벌이거나 전쟁을 하거나 또 저항을 할 땐 참으로 많은 판단이 필요하죠. 많은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 판단에서 미스를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939년 11월 30일 소련은 핀란드군의 포탄이 소련 영토에 떨어져서 몇몇 소련 병사가 죽었다고 주장을 하며 핀란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르쇼프가 인정했듯이 전쟁을 촉발하려는 한 소련 장군의 명령으로 소련군 대포가 발사한 포탄이었어요. 예.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겨울전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핀란드의 역사에 있어서 겨울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죠. 1939년 11월 30일 전쟁이 발발할 당시 두 국가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우스꽝스러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련의 인구는 1억 7천만 명이었지만 핀란드 인구는 37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은 4분의 1의 병력 50만 명을 동원해 핀란드를 공격했고 나머지 병력은 예비 병력으로 남겨두거나 다른 군사적 목적에 활용했습니다. 핀란드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방어에 나섰지만 국외 사단의 1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소련 보병대는 수천 대의 탱크와 현대식 전투기, 대포의 지원을 받았지만 핀란드에는 탱크와 전투기와 현대식 대포가 거의 없었어요. 물론 대전자포와 방공포도 없었어요. 핀란드군에는 좋은 소총과 기관총이 있었지만 탄약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소련군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발포를 자제했고 탄약을 아끼라는 명령이 병사들에게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에서 보듯이 스탈린이 승리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핀란드가 소련을 격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핀란드보다 인구가 10배나 많고 훨씬 현대적인 군비를 갖춘 폴란드가 소련 군사력의 절반에 불과한 독일군의 몇 주 만에 어떻게 패퇴했는지 전 세계가 이미 목격한 뒤였다고요. 따라서 핀란드가 미치지 않았다면, 돌지 않았다면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핀란드는 소련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군의 완강한 저항과 일시적인 성공은 시간을 버는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봄이 오고 예상대로 얼음과 눈이 녹자 소련군은 병력과 군비의 우세를 10분 활용해 카렐리아 지역과 핀란드만을 건너 진격을 했다고요. 결국 핀란드는 우방의 병력과 군비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는 겨울에 핀란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이 러시아보다 소련보다 훨씬 겨울에 강세를 보이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고 그리고 얼음이 많은 그 지역에 핀란드 군들이 훨씬 유리했기에 그 겨울 동안에는 우세했어요. 핀란드가. 그러다가 봄이 오면서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서 소련군이 병력과 군비의 우세를 10분을 활용해서 핀란드군이 이제 열세에 몰리게 됐다는 거죠. 그 외교 전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거대한 소련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핀란드에 대한 동정심이 널리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외국 지원병 1만 2천 명이 핀란드에 몰려왔는데 대부분이 스웨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지원병들은 군사훈련마저 완료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가 덜 된 지원병들이었어요. 몇몇 국가는 군사 장비를 보냈지만 그 유용성은 들쑥날쑥했습니다. 예컨대 이탈리아가 보낸 대포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낡은 것이었어요. 사용도 못 해봤어요. 핀란드가 판단할 때 많은 병력과 군비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국가는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국가들은 역사와 문화를 오랫동안 공유하며 핀란드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소련과의 전쟁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어요. 이게 국제사회예요. 국제관계예요. 네. 독일은 과거에 핀란드 독립을 응원하려고 군대를 보낸 적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문화적 관계와 우정을 맺어왔지만 히틀러는 섣불리 핀란드를 지원하면서까지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 앞에서 설명드렸죠. 독소 불가침 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미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데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두 손은 미국의 오랜 전통인 고립정책에서 비롯된 중립주의에 묶여 있었어요. 당시.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영국과 프랑스밖에 없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기꺼이 군대를 파견했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 전쟁 때문에 딴 곳에 신경을 쓸 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1940년 3월 정전 이후 소련은 군대를 재조직하며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을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1940년 4월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점령했고요. 1940년 6월에는 프랑스를 격퇴시켰어요. 따라서 핀란드는 외부의 지원에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독일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핀란드는 군대를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산 장비로. 이듬해 즉 1941년 히틀러는 소련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독일군 전략가들은 핀란드군 전략가들과 함께 소련을 공격하는 가상합동작전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는 히틀러와 나치즘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독일과 소련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중립을 고집하면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가 핀란드 점령을 시도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겨울전쟁에서 단독으로 소련에 맞서며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나치 독일과 전략적 연대를 맺는 편이 나았던 거죠. 게다가 겨울전쟁에서 드러난 소련군의 무능함에 핀란드만이 아니라 독일과 영국과 미국까지 모든 주변국은 독일과 소련이 맞붙으면 독일이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했어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핀란드는 카렐리아주를 되찾기를 바랬죠. 1941년 6월 21일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핀란드는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 선언했지만 6월 25일 소련 폭격기가 핀란드 도시들을 폭격하자 그날 밤 핀란드 정부는 다시 소련과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차 전쟁이었는데 소련과 핀란드 간에 2차 소련 핀란드 전쟁을 1차에서는 겨울전쟁이라고 명명하고 2차에서는 계속전쟁, 이 겨울전쟁의 뒤를 이어 진행된 전쟁이라 해서 계속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겨울전쟁과 계속전쟁, 이것은 핀란드와 소련 간의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핀란드는 전 국민의 6분의 1을 동원했는데 그들은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군대를 위해 일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백분율로 이처럼 많은 국민이 전쟁에 동원된 국가는 없었어요. 소련군은 독일의 공격을 막는데 여념이 없었던 까닭에 핀란드는 핀란드령 카렐리아를 곧바로 되찾았고요. 과거의 국경을 넘어 소련령 카렐리아로 진격했습니다. 기회를 이용한 거죠. 그러나 핀란드의 이번 전쟁 목적은 무척 제한적이었어요. 따라서 핀란드는 동맹이 아니라 나치 독일과 공동 교정국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예, 독일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교정국에 불과하다고 선전을 합니다. 특히 핀란드는 독일의 두 가지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를 해요. 하나는 핀란드계 유대인을 색출해 체포하라는 요구였고, 다른 하나는 독일이 남쪽에서 레닌그라드를 공격하는 동안 그것을 북쪽에서 공격해달라는 요구였어요. 물론 소수의 비핀란드계 유대인을 게슈타포에 넘기기는 했지만 이 두 가지 요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렇게 핀란드가 독일의 요구를 거부한 덕분에 레닌그라드는 독일의 오랜 포위 작전을 견뎌낼 수 있었고, 이런 결과는 훗날 카렐리아 너머까지 핀란드를 침략할 필요가 없다는 스탈린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러시아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었어요. 어찌됐건 핀란드가 나치 독일의 편에서 싸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핀란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외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맹과 공동교정국의 구분? 이거 공감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또 스탈린의 압력으로 영국은 핀란드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영국이 취한 행동은 투르크라는 핀란드 도시를 한 차례 공습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때 영국 조성자들은요, 이 투르크를 겨냥하지 않고 폭탄을 일부러 바다에 떨어뜨렸다고 하는 말이 전해져요. 1941년 12월 초 이후 핀란드군은 진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3년 동안 소련과 핀란드의 계속 전쟁에서는 별다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는 카렐리아 점령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고 소련은 독일군과 싸우는데 여념이 없어 핀란드 전선에 군대를 파견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마침내 독일군을 소련 밖으로 밀어내고 핀란드에 관심을 돌릴 만한 여력을 되찾은 후에야 소련군은 카렐리아 지역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44년 6월이었습니다. 핀란드의 현실적인 목표는 소련군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 승리하더라도 그 시간을 늦추며 호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적의 점령을 피하기 위한 위에 싸운 유일한 유럽 대륙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네. 1944년 7월 전선이 다시 안정화되자 핀란드 지도자들은 모스크바로 날아가 평화를 제안하고 새로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소련의 영토 요구는 1941년과 거의 똑같았어요. 소련은 핀란드령 카렐리아와 핀란드 남부 해안의 해군 기지를 돌려받았습니다. 소련이 추가로 합병에 얻은 땅은 북극호에 맞닿아 있는 핀란드 항구와 니켈 광산이 전부였어요. 핀란드 북부 지역은 즉 라피주에 주둔한 20만 명의 독일군을 추방하는 데 동의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소련군이 독일군을 몰아내겠다는 이유로 핀란드 영토를 침략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독일의 지원을 받으면서 또 필요에 의하면 자신들을 도와준 세력을 추방하기도 하고 네. 독일군은 라피주 전역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철수한 까닭에 완전히 퇴각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어요. 네.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핀란드는 소련에 3억 달러라는 부담스러운 배상금을 6년 내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3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소련이 그 조건을 8년으로 연장하고 배상금을 2억 2,600만 달러로 줄여주었지만 산업화되지 않은 작은 핀란드 경제는 그것도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오히려 그 부담스러운 배상금이 경제적 자극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핀란드가 조선업 같은 중공업과 수출지향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전쟁 후에 산업화로 핀란드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며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현대산업국가로 현재는 첨단산업국가로 발돋움을 했다는 거죠. 핀란드 첨단산업국가예요. 핀란드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련과의 교역을 총 교역량의 20% 가까이 확대하는 데도 동의했어요. 전쟁에서 졌으니까요. 핀란드는 소련에서 특히 원유를 수입했어요. 이런 조건은 오히려 핀란드에 큰 이득이 되었다는 거죠. 유럽의 다른 국가들처럼 중동 석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핀란드는 소련의 조악한 기관차, 원자력 발전소, 자동차 등 공산품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만약 서방 세계에서 수입했더라면 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험의 시대에 핀란드는 소련의 탈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전후 정책을 고안해냈습니다. 파시키피 케코넨 원칙이라고 알려진 정책인데요. 그 정책을 35년 동안 창안하고 다듬고 엄격히 시행한 두 대통령 유오 파시키비 그리고 우르호 케코넨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원칙은 파시키피 케코넨 원칙은 두 명의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거예요. 파시키비 케코넨 원칙은 러시아를 무시하던 핀란드의 1930년 정책을 뒤집은 것이었다는 거죠. 파시키피와 케코넨은 그때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핀란드가 조그맣고 약한 국가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 엄연한 현실이었다는 것. 그리고 서방 세계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 따라서 핀란드는 소련의 관점을 이해하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다는 것.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한 거예요. 최고위층부터 말단 관리까지 모든 계급의 소련 정부 관리와 끊임없이 대화해야 했고
핀란드는 약속을 지키고 협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소련의 신뢰를 얻고 유지해야 했어요. 따라서 위협받지 않는 강력한 민주국가라면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국권이라 생각했을 경제적 독립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표현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희생하더라도 소련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거죠. 파시키피와 케코네는 스탈린과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와 꾸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스탈린은 동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도록 공작했지만 핀란드에서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파시키비가 있는데 굳이 핀란드 공산당까지 필요할까요? 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예. 케커넨 대통령은 자소전에서 파시키비와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핀란드 외교 정책의 기본 과제는 핀란드의 지정학적 환경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에 핀란드의 실존을 맞추는 것이다. 핀란드 외교 정책은 예방 외교이다. 예방 외교의 과제는 위험이 코앞에 닥치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그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눈에 띄지 않게 입장을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작은 국가는 군사와 정치 분야의 향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리미리 정확히 인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라면 당연히 독행해야 한다. 전쟁을 통해 우리는 이 점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작은 국가는 외교정책의 해법에 공감이든 반감이든 감성을 뒤섞을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배웠다. 현실적인 외교정책은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요인들, 즉 국가 간 권력관계와 국익에 대한 자각에 기초해야 한다. 이것이 케코넨 대통령의 자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소련은 핀란드가 서구 세계와 교육을 확대하고 소련과의 교육을 주역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유럽 경제공동체에 관계를 맺고 유럽 자유연합에 가입하는 것도 묵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금지하느냐 금지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소련의 권한 내에 있었어요. 소련이 핀란드와 핀란드의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불안하게 여겼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외교관계에서 핀란드는 서구와의 관계를 꾸준히 개선하면서도 소련의 신뢰를 얻는 외줄타기를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1944년 계속전쟁이 끝난 직후 소련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핀란드는 휴전과 뒤이은 평화조약의 모든 조건을 정말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약속대로 독일군을 핀란드에서 추방했고 핀란드 전쟁 지도자들의 전범 재판을 진행했어요. 또 소련의 핀란드 정복 시도를 막으려고 핀란드 공산당을 합법화하며 정부의 일원으로도 끌어들였습니다. 핀란드 국민이 결혼 기념물로 간직하던 귀금속까지 내놓아야 할 정도로 부담스러웠지만 소련의 전쟁 배상금도 어김없이 지불했습니다. 서구와의 관계를 확대하면서도 핀란드는 경제적으로 서구에 통합될지 모른다는 소련의 고질적인 의심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핀란드는 마셜 플랜의 지원이 간절히 필요했지만 미국의 제안을 조심스레 거부했어요. 유럽 경제 공동체와 협정을 맺거나 유럽 자유무역연합에 가입할 때도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 동시에 협정을 맺었어요. 또 핀란드는 소련의 최애국주의를 보장했고 무역관계에서 유럽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에 제공한 혜택을 똑같이 소련에도 약속했어요. 서구 국가들이 주된 무역 상대국이 된 후에도 핀란드는 독일에 이어 소련의 두 번째 큰 무역 상대국이었다는 사실이죠. 소련은 더 이상 핀란드를 점령할 이유가 그래서 없었어요. 공산 위성국으로 정복되거나 전락한 핀란드보다 독립국가로서 서구 세계와 협력하는 핀란드가 소련에는 훨씬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거예요. 소련의 지도자들이 파시키비와 케코넨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민주국가와 달리 핀란드는 두 대통령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파시키비와 케코넨은 35년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 파시키비는
86세로 사망이 직전까지 10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고요. 그 뒤를 이은 케코네는 건강 문제로 81세에 물러날 때까지 25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자국을 살리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은 거예요. 핀란드가 유럽 경제 공동체와 협상하던 1973년 케코네는 브레즈네프를 찾아가 핀란드가 유럽 경제 공동체와 협정을 맺더라도 소련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란 확약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브레즈네프의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핀란드 의회도 대통령 임기를 다시 4년 동안 연장하는 긴급조치법을 채택해 1974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함으로써 케코넨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핀란드 정부와 언론도 소련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며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자발적인 자체 검열까지 시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컨대 소련이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했을 때, 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시작했을 때 거의 모든 국가가 소련을 규탄했어요. 그렇지만 핀란드 정부와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핀란드 한 출판사가 소련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걱정하며 솔제니친의 그 유명한 수용소 군도의 출간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 핀란드의 한 신문이 1939년 발트 3국이 소련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사실, 그 진실을 보도하며 소련의 비유를 건드렸을 때 소련의 한 언론은 그 보도를 핀란드와 소련의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려는 부르주아적 음모라고 비난했고, 소련 외무부 장관은 핀란드 정부에 향후에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경고를 보냈어요. 결국 핀란드 정부는 그 신문사에 더 책임있게 처신해달라고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자체 검열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했던 이유가 바로 핀란드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핀란드의 줄타기 외교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경제성장이란 점에서도 핀란드는 작은 나라로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1939년 소련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핀란드는 미국과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핀란드는 그야말로 쓰라린 기억이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역사에서 생존과 독립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고, 소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핀란드를 신뢰할 때 핀란드도 안전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전쟁과 계속전쟁을 해보면서 내린 결론인 거예요. 핀란드 사정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상황을 제대로 모른 채 핀란드 정책에 핀란드화라는 경멸적인 딱지를 붙이곤 했어요. 일례로 1979년 뉴욕타임스는 핀란드화를 전체주의적 초강대국의 군사적 정치적 무자비함에 위압되어 그 옆에 있는 작고 약한 국가가 체면을 버리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자주적인 자유를 양보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비꼬아 정의를 했어요. 핀란드화를 매도하는 사람들은 핀란드 정책을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핀란드의 많은 행동이 서유럽과 미국 관측가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에요. 단지 소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고, 대통령 후보가 사퇴하고, 출판사가 출판 계획을 취소하고, 신문사가 자체 검열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런 일은 행동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 국가의 심기는 모든 국가의 문제로 작용합니다. 케코넨 대통령의 견해를 인용하며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독립은 절대적이지 않다. 역사적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존재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우리나라의 일은 우리나라의 일이다. 너희 나라의 일은 너희 나라의 일이다. 너희 나라의 경우로 우리나라를 평가하지 말아라. 그 나라는 그 나라만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케코넨 대통령의 견해였던 거고, 핀란드 국민들이 이 견해에 동의를 했던 거죠.
역사의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존재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 핀란드가 미국이나 독일보다 역사적 필연성을 더 많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작은 나라이지만 미국과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핀란드화를 매도하는 평론가들은 핀란드가 어떻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할까요? 소련이 다시 침략할 위협이 있는데 소련의 반응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핀란드화를 비판하는 비핀란드계 평론가들이 감추고 있는 두려움은 공산국가 소련이 주변 국가를 꼬드겨 위성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서유럽 국가와 미국은 완전히 다른 지정학적 상황이 존재하는 까닭에 핀란드 같은 지정학적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요컨대 핀란드 정책에 대한 케코넨의 변명은 핀란드화는 수출형이 아니다 라는 그의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핀란드만의 문제이다. 미국은 미국의 문제가 있듯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미국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듯 핀란드도 핀란드만의 해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핀란드화는 수출용이 아니다. 결국 핀란드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경제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소련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죠. 네. 핀란드의 파시기피와 케코넨 원칙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신 것이 있습니다. 파시키비와 케코넨의 원칙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독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독일의 통도 과정에서 있었던 그 히스토리는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그때 강조하며 설명했던 밀리 브란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독일이 평화와 통일을 추구해 나갔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밀리 브란트의 리더십의 특징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가 공포 극복을 통한 자신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밀리 브란트는 무엇보다 20세기 평화 정치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1960년도에 여전히 완강한 국제 냉전 체제와 소득의 보수적 반공주의의 정치 문화 속에서 브란트의 평화 정치는 처음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순탄한 길로만 계속 내달린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3년 탁월한 전술가이자 충실한 참모였던 에곤 바르와 함께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냉전기 평화 정치의 원칙을 제시했을 때부터 1971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국제적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될 때까지 브란트는 다양한 정책 구상과 실험적 시도를 통해 냉전의 장벽에 틈을 내며 대중적 지지와 정치적 관찰력을 높여갔습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잠시 후에 각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방정책 구상과 실천의 초기부터 브란트는 서방 동맹 국가들 및 서독 보수 세력들의 의구심과 불안, 비판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동방정책, 공산주의 국가와는 절대 함께 놀지 않겠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독의 정책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내고 그것에 변화를 준 정책이 동방정책이죠.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그 강의를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브란트가 항상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많은 3인당 지도자와는 달리 그가 1950년 중반 일찍부터 서독의 나토 가입을 지지했고 어떤 종류의 독립 중립화 방안과도 거리를 두며 서방과의 결속 필요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1958년 배너를 중심으로 한 3인당 지도부는 나토와 바르사바 조약기구 양동맹체제 해체를 전제로 한 독일 통일 모델을 담은 독일 계획을 발표했지만 브란트는 그 방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방과의 결속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서베를린 시장으로서 베를린 위기 국면에서 공산주의의 공세에 맞서 자유를 옹호했던 경력은 그의 정치적 신뢰를 드높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접근을 통한 변화가 뭐냐? 이것은 동서독 분단 시절 긴장 완화 정책인 이른바 동방정책을 펼친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전략가 에곤 바로와 함께 가장 강조한 정책의 목표를 일컫습니다. 독일 3인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기민당 정부의 냉전적 동방정책 대신 새로운 동방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소련, 폴란드 등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화해협력 및 특히 동독과의 교류 정책이 추진됐고 이로써 독일 통일의 초석이 놓여졌습니다. 당시 브란트의 핵심 참모였던 에곤 바르는 대동독 정책의 성격을 접근을 통한 변화라고 규정을 했고요. 실제로 서독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동독 사회는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접근을 통한 변화 개념입니다. 브란트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1971년 오슬로의 노벨상 위원회가 브란트를 수상자로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수상 결정 사유는 수상자의 동쪽에서의 성과가 아니라 서방으로의 공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굉장히 재밌는 의미 있는 표현이었어요.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빌리 브란트는 서유럽 내부의 협력 강화를 전 유럽을 위한 평화 계획의 주요한 일부로 보았습니다. 바로 그 서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의 강화와 관련해 브란트 총리는 중요한 발의를 제기했습니다. 네. 서유럽을 묶은 거죠. 필요성을 묶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란트가 서방과의 결속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다졌다는 식의 냉전 논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머물러 있었다면 브란트에게서 새로운 평화정치 구상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에게 서방과의 협력은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 적대적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매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타자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때 비로소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나는 법이죠. 브란트는 서방과의 결속을 통해 서독인들에게 그와 같은 공산주의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해 새로운 평화 정치의 토대를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거 다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네, 고민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빌리 브란트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의 특징은 작은 걸음의 실용주의였다는 거죠.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네, 이상적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큰 걸음을 내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덧 평화의 문에 들어서고 통일의 길에 들어선다. 이러한 작은 걸음의 실용주의를 진행했던 것이죠. 빌리 브란트는. 물론 브란트가 20세기 가장 탁월한 평화 정치가로 기억되는 이유는 서방과의 협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전제로 전개된 동방정책, 신동방정책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구동방정책은 동방으로 표현되어지는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그들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신동방 정책은 그들과 협력하고 우호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이었던 거죠. 브란트의 동방 정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정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당면한 구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현실적 실용주의입니다. 브란트는 1963년 당시 서베를린 시장으로 처음으로 동독과의 끈질기 협상을 통해 통행증 협정을 이뤄냈어요.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건설로 동서독 간의 인적 교류나 접촉이 단절되었을 때 이 협정으로 120만 명의 서베를린 주민들이 1963년과 64년 성탄절을 장벽 너머에 사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고 이 접촉은 이후 안정적으로 확대가 되었다고요. 베를린 장벽에 비로소 작은 틈이 생겼고 사람들은 다시 일시적으로나마 생기를 찾았습니다. 이때 서베를린 시장 시절 경험한 그 협상 과정과 협정의 성과는 이후 연방총리 시절 브란트 동방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그 1963년의 협상에서 브란트는 외교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공식 명칭이나 국제법적 쟁점 등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구체적인 성과에 집중하도록 조치했고 그것이 이루어낸 인도적 결과물들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이제 남북 간의 교착 상태가 풀리고 교류하면서 대화하고 평화와 통일로 향해서 나가게 하려면 국제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건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교류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것들은 과감하게 해나갈 수 있어요. 특별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는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밀리 브란트가 작은 걸음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배워서 실천해 나가자고 하는 애씀이 있는 거예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어떤 여러 교류, 물적 인적 교류들의 확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또 민간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물꼬가 크게 터지고 큰 물꼬를 통해서 또 되어오는 거예요. 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평화 통일은. 1969년에서 1974년 브란트 정부가 소련과 폴란드 그리고 무엇보다 동독과 차례차례 협정을 맺으며 동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브란트는 현실적, 실제적, 실용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에 매달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브란트의 평화정치의 근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브란트는 이를 일찍부터 작은 걸음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브란트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더 낫다고, 특히 센 말만 떠들썩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자신의 평화 정책을 요약했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분단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일단 분단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데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네, 이상가족 만남을 추진해 나가는 것, 그리고 실현시키는 것. 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독 정권과의 결별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만나지 말자. 저 나쁜 놈들 대화도 하지 말자. 주지 말자. 아니에요. 묶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죠. 풀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움켜쥐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손을 펼쳐서 내주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을 위해 도로 찾으리라. 풍성하게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텐션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접촉과 작은 걸음의 과정에서 브란트는 고유한 평화 정치의 덕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진정성과 신중함을 통한 신뢰 형성과 책임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태도의 세 번째 특징은 신뢰와 책임감이에요. 저 사진 기억나시죠? 지난번 수업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은 패스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는 폴란드와 조약에 서명하기 직전인 1970년 12월 7일 비가 오는 중에 바르샤바 게토의 반나치 저항 투사들의 추모탑 앞에서 그는 예정이 없었던 무릎을 꿇어서 진심으로 독일의 잘못을 참회하고 그리고 용서를 요청한 상징적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얘기예요. 네, 이것을 또 이런 것들을 통해 신뢰와 책임감을 그가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리더십은 그 특징이 신뢰와 책임감이었다는 거죠. 이 내용도 에피소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결국 빌리 브란트의 진정성과 신중함에 기초한 말과 행동은 이후에도 다양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그가 신뢰와 도덕적 지도력과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핵심 덕목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현실 감각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국제 정세의 변화에 관한한 탁월한 감각과 시대적 조류에 대한 민감한 파악 능력 또한 브란트가 현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비전을 가진 정치가로 보이게 만든 덕목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데 발벗고 앞장서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그가 도덕적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브란트는 원래 하나였던 것이 이제 함께 성장한다는 말로 다가올 독일 통일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결국 그는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의 역사적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큰 환영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네.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가장 적절하고 호소력 있는 말과 행동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개입하고 개선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탁월한 정치가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을 브란트는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20세기 평화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분투의 결실을 제때 보는 경우가 사실은 흔치 않은데, 그런 점에서 평화 정치가로서 그의 성공은 브란트 개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그와 동시에 살아온 많은 독일인과 유럽인들에게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출첵이군요. 빌리 브란트의 4가지 리더십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네,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핀란드와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를 정리하시고요. 러시아를 대하는 핀란드의 태도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십시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긍부정을 다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11월 19일 목요일 24시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늘 보내주시던 첨부 파일 방식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화 정치가로서 빌리 브란트가 발휘한 덕목들, 두려움을 극복할 자신감, 현실적 실용주의, 진정성과 신중함을 통한 신뢰 구축, 현실 감각 등은 18세기 절대군주나 20세기 전반 혁명가들의 정치 덕목과는 분명 다르지만 그리 거창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브란트는 바로 그 소박한 삶의 덕목과 가치들을 책임 있는 정치 행위와 공감 가는 정치 문화로 끌어올릴 줄 알았어요. 통일 리더십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빌리 브란트의 리더십은 큰 울림입니다. 오늘 정말 큰 나라들의 큰 긴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만 오늘도 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안녕.